안녕하세요. 대규씨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3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있었던 국내 뉴스들과 지난 새벽에 있었던 해외 뉴스들을 종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간략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첫 번째로 코로나 현황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데이터인데 제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테이블을 보시면 아시아 국가와 기타 국가를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따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중국이 총 확진자 수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확진자 증감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탑 20 안에, 그러니까 탑 20위권 안에 드는 그 데이터였기 때문에 전체 모든 국가들의 데이터는 제가 다 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총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늘었다가 지금 확진자가 증가되는 추세는 상당히 작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그러니까 처음 진행됐던 것보다 지금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치사율은 약 4%로 그래도 사망은 상당히 치사율은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오늘자로 104명이 추가된 9,241명 지금 상태고요. 전일 이제 사망하신 분들의 수는 5명이 추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총 사망자는 131명입니다. 저희 나라 치사율은 어제 제가 뉴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 정도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치사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치사율은 지금 보통 국가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한 건데, 이제 이 치사율의 계산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이렇게 계산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되는 치사율은 총 확진자 수 대비, 그러니까 총 사망자인데, 말 그대로 총 사망자, 총 확진자 수로 나눈 건데, 이게 맞냐 틀리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총 확진자 수 안에는 확진 판정만 받았을 뿐 아직 그러니까 완치 판정을 받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과 이제 사망자 수를 더해서 그걸 기반으로 총 사망자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상 뭐 논리적으로나 뭐 통계적으로나 그쪽이 더 맞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기에는 전 국가적으로 이제 계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총 확진자 수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치사율은 중국이 4%, 대한민국 1.4%, 그리고 제일 낮은 치사율을 기록한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0.3%, 싱가포르의 경우 총 사망자가 2명입니다. 자, 이탈리아의 경우 사망자 증감, 총 사망자 치사율 이거를 압도적으로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국의 총 확진자 수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하루 이틀 정도면 따라잡겠네요.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자, 미국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목하셔야 될 점이 아직 미국은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상승 추세입니다. 즉 확진자 수가 전일보다 오늘 더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일 확진자 증감을 보시면 어제는 105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017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그 진단 키트가 보급이 활성화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난주부터였나요?
지난주에 이제 그 지지난주쯤이었을 거예요. 지지난주쯤에 이제 정부에서 자, 진단 키트에 대한 이제 긴급 테스트를 허가해 주면서 보급률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확진자 수는 이미 다 분포가 되어 있던 거예요. 다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치적으로만 증가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230명 추가됐고, 총 사망자는 922명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1.4%로 대한민국과 동일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이제 컬럼을 보시면 제가 금일 최저기온이라는 칸을 하나 적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온은 자, 오늘 26일 3월 26일자로 기록된 기온이고요. 이거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그날의 최저기온을 적은 겁니다. 최저기온을 적은 거고, 거의 대표적인 도시로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중국같이 큰 나라나 뭐 이제 미국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조금 지역별로 이제 온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온도, 그 국가에 어느 정도 더운 국가인가 아니면은 추운 국가인가, 요 정도를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적으로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싱가폴, 필리핀,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이 지금 온도가 20도를 상당히 육박하고 좀 더운 편에 속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데이터상으로 싱가폴 같은 경우에도 전일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어요. 10배는 아니지만 거의 6배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온도가 이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온도가 전염에 대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전염률에 대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제 바이러스가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온도가 낮을수록 바이러스가 활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몸에 영향을 쉽게 끼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100% 뭔가 확정적인 답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국가에 보면은 말레이시아가 치사율이 1%, 그래서 싱가폴이 0.3%. 근데 여기서 의문이었던 점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8%입니다. 8%. 온도가 27도, 최저기온이 27도에 육박한다는 건 굉장히 더운 국가라는 건데, 인도네시아는 치사율이 8%. 그리고 반면에 이제 독일 같은 국가는 온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에 속하는데 치사율이 0.6%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의료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고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국가가 치사율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료 시스템에 이제 케어를 받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치사율은 충분히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코로나의 치사율은 자, 최저 기온과는 엄청나게 밀접하게 이제 관계가 있지는 않는다. 그래도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관계를 짓기보다는 좀 더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기술이나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치사율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일 기준 총 확진자 증가 수는 5만 590명이고
추가 사망자는 2,385명입니다. 자, 확진자 수 증가는 어제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확진자 수가 적었던 국가들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국가도 있고, 자, 미국 같은 국가들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현황 체크는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예상하셨죠? 금주 월요일경에 아베 총리가 이제 올림픽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을 바꾼 뒤에, 자, 도쿄 2020 올림픽이 역사상 최초 개막 120일을 남기고 연기가 되었는데요. 이미 팔린 티켓이 544만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환불이나 또는 내년 2021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으로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미 도쿄 2020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상품들이 나왔어요. 스브니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상품이랑 홍보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12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2021년도에 열림에도 불구하고 2021년으로 열림에도 불구하고 2020년으로 표기를 그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 2020 올림픽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올림픽을 올해 개최를 못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손해를 볼 금액은 7조 원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7조 원 정도를 이제 재정 부담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상치는 이 정도지만 사실상 이 이상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렇게 올림픽이 7조 원을 손해를 보고 내년에 열렸는데 그만큼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면 이제 일본은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겠네요. 다음은 국내 뉴스입니다. 오늘 제일 핫한 경제 뉴스인데요. 자,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RP 시장이라고 레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단기 채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 채권 시장인데 거기다가 이제 무제한 돈을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IMF 때도 없었던 일이고, 이게 지금 미국이 하는 것과 맨 처음에 미국이 시작했던 것과 동일한 행보인데, 이게 지금 무제한으로 돈을 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RP 시장에 무제한으로 돈을 푼다? 채권을 사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RP 시장에 나와 있는 단기 채권들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주고 사서 그거를 채권을 판 쪽에 이제 돈을 공급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역대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8년이든 IMF 때든 없었던 일인데, 요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이에요. 환율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양적 완화의 이제 행보를 이어가는 국가 중에 성공적으로 양적 완화를 완료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채무를 해결하고 이런 그러니까 채권을 해결을 하지만, 이제 RP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단기 채무를 나라에서 사주지만 그 기약된 날짜에
다시 이 단기 채권을 판 쪽에서 다시 사가야 돼요. 그 기간이 끝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단기 채권을 가져가서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정말 리세션에 들어가는 거죠. 정말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이로운 효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도 체결해서 달러 외환 위기도 이제 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100조 원 가량의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양적 완화까지 들어간 건데, 거기다 금리까지 인하를 했죠. 금리까지 인하를 했고, 거기다 이제 양적 완화까지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더 이상 한국은행에서 해줄 건 없고, 이제 정부에서 해줄 건 딱히 없습니다. 계속해서 빚을 내서 이제 돈을 퍼붓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의 이제 경제의 흐름을, 그러니까 악화되는 것을 막고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경제는 정말로 침체기에 빠질 수 있는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기업들의 크레딧 현황, 그래서 기업들의 이제 크레딧 점수라든가 크레딧 현황들을,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국가들의 이제 GDP 대비 이제 올해 이제 성장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체크를 해보고, GDP 성장률 대비,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으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총 GDP가 있잖아요. 금액적으로 GDP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정 정책을 얼마만큼을 했는지, 몇 퍼센트를 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쯤에는 아마 그 관련된 제가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VIX Volatility Index라는 차트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은 상당히 올라와 있죠. 이 볼러탈리티 인덱스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 엄청나게 유동성이 많은 거예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금 최고치를 찍고, 이게 지금 좀 넓은 기간을 보려다 보니까 차트가 이제 고점을 표시를 못 하는데 약간 꺾인 상태입니다. 고점을 찍고 약간 꺾인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여러 이제 시장에서 이 VIX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저점에 다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은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는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이런 진짜 실제 현황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분석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은 언제쯤 피크를 찍고 다시 다운 트렌드로 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이 VIX,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는 지금 최대치를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는 것, 이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고 jobless claim, initial jobless claim이라고 이제 그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예요. 그러니까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를 이제 집계를 해서 이제 내보내는 건데 여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시면 이 뉴스는 캐나다의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잠레스 클레임이 100만 이게 위클리로 그러니까 주당 기록되는 기록인데 100만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자 어마어마하죠. 갑자기 이게 임플로먼트 인슈런스 클레임 위클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용보험 요청이잖아요. 청구한 건수인데 주당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으로 따지자면 모든 캐나다 시장의 5% 정도 근무 가능 인력의 5% 정도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이슈는 지금 뭐 주식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무제한 양적 완화 하면서 뭐 2,700조 원 정도 투입을 하면서 지금 하원에서 이제 통과되기 직전인데 상원은 어제 통과를 했고 제가 전달을 드렸고 자, 하원에서 통과하기 직전인데 자 2,700조 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빚도 막아주고 뭐 다 해줍니다. 그냥 유동성도 공급해주고 뭐 다 해주는데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막았다라고 해서 지금의 위기를 당장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있으니까. 일단 도시들이 셧다운 돼 있고 공급에도 차질이 있을 뿐더러 수요가 가장 문제죠. 서로 교역이 줄어들면서 문을 잠그면서 수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줄었고 기타 뭐 소비재 뭐 이런 식료품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소비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예상 실적은 2분기, 3분기까지는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2분기는 뭐 최악이고요. 말 하나만 하고 3분기도 거의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중반에서 후반대로 가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다음 달 정도쯤 되면 완전히 완화가 될 거라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나 이제 과학 전문가들이 상당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걸 가정을 했을 경우에 3분기에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해서 4분기에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완전히 정상화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그리고 있는데 사실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했을 때 이 정도 추세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4월 정도면은 이제 많이 잠잠해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아직은 확실치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2분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은 뭐 바닥 상태라는 거를 이미 뭐 시장에서 반영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의 데이터는 이제 주말에 올라가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영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2분기는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3분기는 뭐 어느 정도 돌아오는 추세고 4분기에 완전히 회복해 나갔고 이제 내년에 정상적으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인원 감축에 들어간 거죠. 이 일자리 그러니까 이 실업들은 망한 기업도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자리 감소에 들어간 겁니다. 호텔, 항공사, 뭐 여행 숙박업소 뭐 이런 쪽 분야들은 거의 초토화잖아요. 아예 못 가게 막았고 아예 못 열게 막았기 때문에 인원 감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인원 감축에 들어갔지만
이 분야들의 인원 감축이 제일 많이 일어난 이 산업종에 인원 감축이 다시 복구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코로나가 괜찮아진 것 같아. 이 신약이 나오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신약이 나와서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틀려지지만 신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강 상태로 들어갔을 뿐이면 이제 여행이나 숙박 관련 업소들은 그때도 상당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복구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인데요. 이것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이거는 왜 제가 이제 올렸냐면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자,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매주 나오는 지표라 그렇게 크게 뭐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이 지표를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저같이 뭐 해외 선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 항상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White House Chief Economic Advisor Larry 자, 레리 커틀러라고 하는 이제 수석 경제 고문이라고 이제 청와대 백악관이죠. 죄송합니다. 백악관의 이제 수석 고문인데 수석 경제 고문인데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기에는 이분이 얘기를 하시기에는 자, 매우 큰 상승이 예상된다. 자, 목요일에 매우 큰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상승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jobless claim 뭐냐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잖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상승이 예상이 되냐? 지금 예상치 나와 있는 게 여기 100만이에요. 여기도 100만입니다. 100만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자, 1000만, 100만, 네, 100만, 일주일에 100만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니셜 잡레스 클레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기존에 그러니까 청구를 했던 걸 제외하고 신규 실업만 가지고 봤을 때 청구를 하는 수치를 이제 집계한 건데요. 그게 100만에 가깝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전에 캐나다 뉴스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굉장히 복구가 되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정부나 이런 곳에서 정부나 이제 각 나라의 은행들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강제로 막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의 흐름을 강제로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더 그거를 시장이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돈으로 막고 있다라는 거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주식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있지 않은 이유는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게 단 1년, 단 몇 년 안에 어떻게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그게 가장 궁금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원했다라면 베팅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1년, 2년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1년, 2년도 장기적이 아니죠. 최소 1, 2년의 이제 흐름은 알고 있어야 이제 투자를 할 만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역대 경험, 이제 경제에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역대로 최초로 경험해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심리적인 위축을 겪고 패닉셀이 나온 상태에서, 패닉셀이 끝난 상태에서 뭔가 시장이 횡보를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심리가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닥인가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재정 정책을 막 투입해서 통화 정책도 넣고 막 금리 인하도 그러니까 하면서 이거를 끌어올린 거라면, 그러니까 부도날 기업들을, 신용이 안 좋은 기업들 다 부도 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재정 정책을 투입해서 이제 경제를 끌어올리는 거라면 얘기가 틀리지만, 내려오는데 계속 패닉셀은 나타나는데 갑자기 뭐 금리 인하 1 베이스 포인트, 우리나라 0.5 베이스 포인트 막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막 빡빡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근데 더 떨어져. 근데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막 무제한 양적 완화 하겠대. 돈 내가 다 내줄 테니까 야 너네 그냥 버티고만 있어라.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이 저점이라고 얘기를 못 드려요. 그 누구도 저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서 올라오는 추세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 지금 1500, 코스피 1500대를 잡으려고, 1500, 1600대를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1800 혹은 뭐 2000 혹은 뭐 1900 뭐 요런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을 경우, 회복세를 충분히 보인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강 상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너무 도박적 심리로 내가 대박을 원하겠다 하시면은 뭐 조금씩 사셔야겠죠.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서. 그 종목 선택에 대한 도움은 제가 주말에 영상을 찍어서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